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에픽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검정색 교재 1페이지 펴보시면 목차 있거든요. 검정색 교재, 얇은 교재, 목차를 펴볼까? 얇은 교재, 얇은 교재, 얇은 거. 빅뱅 교재 얇은 거, 목차 펴보시면 뭐 에픽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날짜별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설명을 하면 프롤로그라 그래가지고 얘 뒤지게 어려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이 수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얘가 EBS에 나왔죠? 얘를 연계한 게 얘였어. 그러니까 사실 얘를 씹어먹고 가는 애들은 도움이 됐는데 요즘 연계 양상은 조금 달라서 그건 그것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고2 때 EBS를 또는 1학년 때 내신 부교재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저는 반반이에요. 차라리 기출문제가 낫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든 EBS가 이렇게 연계되는 느낌을 보이실 수가 있겠고, 이 EBS 연계는요 이런 식으로 한 해 걸쳐서 연계도 돼요. 사실 여기서부터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여기는 수능인데 위아래 게 돼 있으면 되게 쉬워지고요. 아래 거는 화폐의 역사예요. 돈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거는 수능 등급하고 상관이 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안 생기려면. 자, 그러면 이제 프리퀄 제가 경제 지문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현대 수능에 적합한 지문들만 뽑아놓은 게 얘네들이야.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힘들었던 친구들은 여기 프리퀄을 좀 곱씹어서 영상까지 챙겨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세정과 곡선은 수요 공급 곡선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프에서 직선이나 곡선은 평행 이동이 되잖아. 그래서 직선과 곡선의 평행 이동까지 개념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야.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선생님 저 문과인데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냐면 그냥 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자, 두 번째야. 이제 옵션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주식을 샀어요. 10,000원에서 100% 오르면 20,000원이고 100% 떨어지면 빵원데, 맞니? 그럼 맞잖아. 그럼 봐봐, 내가 수익은요 상단으로도 열려있고 하단으로도 열려있거든. 그런데 옵션은요 하단으로 닫아놔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1,000원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옵션이야. 그러니까 얘를 되게 이용을 잘하잖아. 수익 비대칭적이니까 이거야. 내가 예를 들면 주식이 오를 확률, 그러니까 20%가 오를 확률이 절반, 20%가 내릴 확률이 절반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옵션을 잘 이용하면 손실을 5에서 10%에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쳐도 마이너스는 5%인데 플러스가 20%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기술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투자하시거나 했을 때 되게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쥐고 있으면 이게 다 돈 가치가 녹아버려. 그래서 무조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내가 번 돈들을 옮겨놓는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농경 시대에서 농사 못 짓는 거랑 똑같아. 수렵 채집 시절에 사냥 기술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죽는 거야, 결국에는. 물론 이제 죽진 않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채집하고 살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몰라서 좋을 건 없다. 알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인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폭등한다 그래서 막 문제가 막 생기고 있어. 막 터지고 있어. 그런 것들도 좀 알고는 있어야죠, 요즘 시대니까. 이제 할인율은 이거야. 이자라는 건 내가 오늘 1억이 2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지고, 반대로 10년 뒤 1억이 현재 가치 얼마지라는 이자율의 역의관계가 할인율이고, 왜 중요한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이 자본주의 시대를 지배하는 누군가는 화폐 발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전부 다 채권을 가지고 조절을 해요. 그래서 채권의 개념을 알려면 할인율의 개념을 꼭 알아야 되고 채권 가치 개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배경 세팅은 저랑 얘기를 했으니까 됐고, 오늘 수업에 열었던 친구들은 한 지문을 곱씹고 영상으로 봐오시면 아마 좀 잡히실 거고, 우리가 딱 3주 집중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친구들일수록 이런 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쉬운 친구들은 쭉쭉 풀고 별 내용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아니 2배속으로 빠르게 영상 보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행 수능은 제가 에픽이라고 해놓은 오늘 첫 번째 지문 통화정책 본 거죠. 얘가 나오고 수능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때부터 출제 예측이 저같이 센스 있는 강사들은 딱 나오기 시작을 한 게, 환율이 언제 우리나라 한번 뒤지게 올랐냐면 IMF 때야. 그때 진짜 전 국민이 힘들어졌고, 사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되게 높았어, 1990년대.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같이, 그러니까 이 동네는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동네에 되게 애정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좀 삭막함이 덜해요. 사람들 매너도 되게 좋고. 근데 90년대가 그랬어요. 근데 IMF 오면서 진짜
진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6월에 내고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내버리니까 딱 느낀 거죠. 앞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크게 두 번, IMF 때 왔고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리먼이 터트려 먹었던 그때 한 번 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EBS가 나왔고, EBS는 직간접 연계니까 이 지문 나오겠는데 수능에 나왔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뭐가 나왔냐, 이 이후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EBS 지문이 나온 거야. 야, 이거 나오겠다. 아니나 다를까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고, 이때 만점자가 65명으로 급감해요. 이때부터 핵불 수능이라고 불러졌던 시기가 이때였다. 자, 그럼 예측이 됐잖아.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 들어야 돼. 은행하고 금융이 동의어야.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중은행의 지분의 절반 이상이 다 외국계로 넘어갔었던 이유가 BIS 비율을 못 맞췄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또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제 위기들을 봤으니 이런 위기들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역사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이쪽 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현행 화폐 제도는 이제 CDBC라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과도기에 있죠. 그 직전엔 뭐였냐면 페트로달러 체제라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패권, 그래서 그게 석유였고 그 석유를 유일하게 달러로만 결제해주게 하는 화폐 제도가 페트로달러 체제였어요. 왜 그런 페트로달러 체제가 왔냐, 이때 달러 35달러 들고 미국 연준을 찾아가잖아요. 금 이론수를 바꿔주기로 돼 있었어. 그때 달러에는 금 교환증이라고 박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베트남전 때 빼다 썼어.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버렸어. 그거를 샤를 드골 대통령이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달러 사들여서 야, 또 금 내놔, 금 내놔. 야, 우리 더 이상 금 없어서 못 바꿔줘라고 했던 게 닉슨 쇼크야. 그 지문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화폐 역사를 전체를 한번 다루는 지문이 여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얘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첫 지문 얘를 받고 두 번째 지문 얘 볼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쪽에다 제가 안 지은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저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18학년도 6월에 나오고 수능에 환율 오버슈팅 나오고 CDS 나오고 20학년도에 6월 평가원 나왔잖아요. 보셔. 통화정책 또 나오죠. 그런데 아까랑 달라진 지점은 뭐야? 여러분 교재에 한 46페이지 정도 넘겨보시면 있을 거야. 근데 봐봐. 아까랑 다른 점은 뭐야? 전통적인이라고 정부가 덧붙였지. 봐봐. 아까 우리가 풀었을 때는 통화정책은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2년 뒤에는 뭐야? 얘를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요약적으로 나와요. 물가 안정을 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까랑 내용 중복되죠. 그러니까 봐봐. 옛날 기출 내용을 네가 알고 이 지문을 풀어라고 했을 때는 일단락에 기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할 뿐이야. 그래서 아까는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하는 경우 쌍방향을 다 설명해 주는데 얘는 한 방향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 금리를 가지고 필기 안 해도 돼. 금리를 가지고 물가 안정을 시켜. 경기가 과열됐을 때 P는 프라블럼이에요. 해결 방법은 뭐야? 금리 인상을 하겠대. 자, 저 따라와봐. 아까 18학년도 6월이죠.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너무 높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데? 금리를 높여. 그러면 신용대출 줄고, 시중통화량 줄고, 소비투자 줄고, 수요공급 줄면서 경기가 진정되고 물가가 떨어진대요. 자,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도 높아져.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돼, 신용공급이 축소돼, 신용공급 축소가 됐으니까 수요 줄어, 물가 안정돼, 경기도 진정돼. 보이셔요? 여기 내용을 이미 저기서 다 설명이 됐잖아. 그럼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 저 내용을 머릿속으로 세팅하고 가는 친구가 아닌 친구가 이미 보폭이 이만큼 차이나 있는 거야. 실제로 이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 너무 단순하다, 얘들아. 만점자가 65명이면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왜 생각을 해봐. 수학이 2,700명이야. 심지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도 있는 시험이야. 야, 수학 주관식 찍는 애들은 그건 인정해줘야 돼. 대단한 애들 아니냐? 주관식을 찍는 애들은? 근데 국어는 찍어요. 45문제를 찍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찍어서 맞춘 애 포함 65명이야. 100분의 1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머릿속에 이 내용을 안 담고 가서 그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제가 벌써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구나.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출제 매뉴얼이라고 평가원에서 나와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경 지식이 필수라고 얘기하고 그 배경 지식의 범위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느낌을 잡으셨죠? 자,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저 내용이 전제된 상태에서 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방금 여러분 풀어보셨던 이 질문 같이 볼 거예요. 자, 약간 지금은 제가 실전적으로 볼 건데 저는 얘를 보면서 이렇게 풀 거야. 자, 여러분, 이 일단락은 미분입니까 적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락은 여러분 주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주제 세팅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노란색으로 형광펜 이렇게 딱 칠 거야. 이유가 뭐냐? 그제 주제라고 보이는 정책수단이 반복되는데 정책수단의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 둘, 다시 직접성 넘버 2, 직접성 넘버 2, 자동성 넘버 3, 자동성 넘버 3, 가시성 넘버 4, 가시성 넘버 4 해서 정책수단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정리했죠. 자, 이렇게 한 단락에서 정보의 소주제가 4개 내지 6개 있으면 이걸 한 문제 내기 딱 좋아. 이거는 집에 가서 잼민이 동생 있으면 손잡고 같이 푸시면 돼요. 몇 번 문제? 이 문제야. 사실 얘는 여러분 평소에 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푸시면 풀릴 거니까 얘는 설명 따로 안 할 거야. 얘는 그래서 어떤 문제다? 일단락 독립문항이다라고 저는 쓸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은 뭐야? 한 단락에 4개 내지 6개 정도의 정보량이 있고, 그래서 얘를 독립문항으로 냈다. 이렇게 정리 끝낼게요. 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면 풀려. 아시겠죠? 이것도 어려우시면 얘기하세요. 자, 얘보다 더 쉬운 걸 하나 볼게. 자, 이제 저는 실전에서 얘 읽고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2단락을 왔더니, 자, 1단락에서 얘기했던 정책수단 얘기가 나와서 정책수단 얘기인가? 근데 갑자기 사례라고 나왔어요. 제가 세모 치는 거는 수학의 논리기호 같은 거고 그냥 똑같이 따라오세요. 환율을 다루겠대. 근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안 보는 이유가 있어. 환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 해외여행 다 가보기 때문에 환전이라는 거를 모르는 개념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잘 보셔야 돼. 그러나 역접이면 단기라는 말이 뒤에 나왔으니까 장기라는 말을 앞쪽에다가 대립시켜서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봐라. 괴리됐다. 괴리됐는데 어떻게 돼? 과도한 위험이다. 그럼 무슨 얘기를 몰라도 이건 위험해. 프라블럼이야. 문제야. 그럼 문제에 해당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하겠대. 이런 오버슈팅은 잘 들어. 프라블럼이 나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cause 1, 물가 경직성, cause 2, 불안 심리.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물가 경직성 때문이고 불안 심리 때문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3단락, 4단락 읽어보니까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봐봐 얘들아. 문제가 나왔고 원인 나왔으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잖아. 그래서 5단락에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1단락 주제인 정책수단이 2, 3, 4단락 주제였던 환율의 오버슈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인데 이것도 정보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정말 이건 기술적으로 배우시면 너무나 좋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능에서 주제 관련된 정보 가치가 높은 정보가 정답될 확률이 87%가 넘어요. 제가 또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자, 여러분 결론 단락이잖아. 결론 단락의 역할은 뭐예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야. 맞죠? 그럼 이게 요약이고 정리임을 알려주는 논리 기호가 있어. 그게 뭔데? 이와 같이 이러하니에요. 이 지시야. 그럼 앞에 나온 정보를 한 단어, 한 의문으로 지시, 요약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도 마찬가지. 그럼 봐. 2, 3, 4단락의 주제는 뭐였어? 환율. 환율 어떻게 하죠? 용인하죠. 그리고 뭘로 해결하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으로 해결하죠. 여기까지 끝났니?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출제자는 뭐를 가지고 낸다? 이렇게 정보 가치가 높은 애를 가지고 낸다. 이 확률이 87%야. 범인 잡는데 13%의 확률을 갖고 있는 범인부터 잡을래? 87%부터 잡아놓고 수사를 할래? 잡아놓고 수사하다 아니면 13%로 가세요. 답 나와. 그럼 마지막 문제 3번 선지 뭐가 틀렸는지 고쳐봐. 자, 5단락 결론 단락에서 가장 가치 높은 정보 뭐가 알려준다? 이하 가치가 알려준다. 그 이하 가치에서 그래 전체 관통하는 주제 첫 번째는 뭐야? 정책 수단.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환율. 그래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쓰고 환율은 용인. 정답 나왔네. 3번 소지 뭐가 틀렸어?
바꾼다가 아니라 용이 난다겠. 정답 3번 끝이라고. 문항이 이렇게 설계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게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 수학은 공식 모르면 문제를 못 풀고요. 기술적인 측면이 안 돼 있으면 답이 아예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수학의 개념 설명하고 기술 설명하고 있으면 들어. 근데 문제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또 막 지루해져. 국어도 그래요. 여러분이 소설, 뭐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내가 그걸 또 설명하고 있으면 너무 짜치잖아. 똑같아. 글이라는 게 이래야 돼요라고 얘기하고 있어 봐야 안 하다야. 그럼 잘 들어. 그래도 공식이 있어. 5가지 공식. 통일성, 완결성, 응집성, 강조성, 단계성. 저는 지금 5번째 공식 단계성과 강조성을 쓴 거야. 단계성은 뭐냐? 단계별로 서론에서의 역할, 결론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결론 역할 뭐야? 요약 정리. 강조성, 응집성을 쓴 거야. 그래서 뭐야? 세모를 쳤어. 아, 이하 가치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이하 가치를 2번 썼죠. 이러한 1번, 이하 가치 2번. 결론 단락에서도 정보 가치가 더블로 높아졌어. 완전 초집중.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단락 글의 주제 미세 존재 정책 수단은 쓰래. 2, 3, 4단락 주제 환율은 냅두래.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봤더니 역시나 환율의 추세 용인인데 바꿔 쓴다. 정답 3번이 딱 하고 보이는 거지. 정보량이 엄청 많아요. 1400단어, 1500단어 넘어. 그러니까 아까 문제 푸는 모습을 봤더니 이미 정보량에 눌려가지고 허덕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2가지야. 그 친구는 기초 체력도 쌓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읽어도 봐야 되고 소위 얘기하는 문해력이나 독서도 하셔야 돼. 근데 그건 내가 따로 잡아줄 거고 시간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쉬운 수능 지문 가지고 차차 가셔야 되는데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서점 가가지고 초등 문해력 교재 봐보고 중등 문해력 교재 봐봐. 생각보다 꽤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는 거다? 네, 오늘 기술적인 걸 배울 거야. 첫 번째 뭐야?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 가지고 정답을 만드는데 결론 단락이니까 뭐다? 이러한 이하 가치 뒤에 집중, 주제 집중, 정답이 바로 보인다. 1600단어 왔다 갔다 20분씩 걸릴 이유가 없다야. 이해되셨어요? 자, 2번째 기술은 뭐야? 이렇게 한 단락에 4개 내지 6개의 주제, 꼭지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한 문항 내기. 4개 선지 결정하고 하나 오답 선지 결정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얘는 근데 니네가 편하게 풀 수가 있어. 옛날에도 풀 줄 알았어. 얘는 왔다 갔다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설명 안 할 거야. 얘들아 벌써 2문제 끝나잖아. 됐어? 자, 그리고 이제 2단락, 3단락, 4단락이에요. 자, 2단락, 3단락, 4단락인데 자, 여러분 2단락은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선생님 내용 너무 많은데요. 자, 이 문제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전혀 환율에 대한 개념도 모르거니와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이미 터져요. 자, 그건 그것들 연습한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이 수능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당장 고1 내신, 원래고사 이런 학교 내신에서도 이미 나오잖아. 이 정도 레벨은. 그럼 이걸 대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 환율이 급등락하면 문제가 되겠지? 잡아. 그럼 왜 급등락하지? 원인을 잡아. 물가 경제 혁도는 불안 심리야. 근데 미리 하나 얘기를 하면 이 불안 심리는 아까 봤었던 20학년도 6월 평가원으로 엮어내기에서 여기서 사전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혼자 연구를 끝내놨으니까 수업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출제될 게 뭐예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 그럼 이제 3단락에서 물가 경직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물가 경직성이잖아. 그리고 2단락의 주제인 환율의 오버슈팅은 왜 생겼어? 물가 경직성 때문에, 물가 경직성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생겼어요. 그럼 환율의 오버슈팅을 왜 생겼는지 봤더니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겠대. 일단 넘기세요. 녹색 치고. 왜냐면 이것도 배경식으로 나중에 정리해야 돼. 돈이 금융자산의 일종이라는 게 뭔지 나중에 배우셔. 여기서 이를 설명하면 너무 난잡해져.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볼 건데 정보 분류를 해야 돼. 아까 우리가 세속 탈속으로 분류했죠. 원인과 결과로 분류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봐. 계속 장기 단기 나누면 눈치상 분류를 하셔서 가셔야 돼. 그래서 장단기 어떻게 바뀌는지 봤더니 단기에는 뭐야? 경직적이야. 장기에는 뭐야? 신축적이야. 신축적이라는 거는 바꿔 쓰자. 변화가 있다는 거야. 경직적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왜? 갑자기 핸드폰 계약요금 오르면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갑자기 월세를 계약기간도 안 끝나는데 야, 월세 2배 올려. 미치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2년 뒤에는 갱신을 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된대? 반면에 환율은 장단기 둘 다 신축적이래. 이런 조정속도 차이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데? 라고 해서 봤더니 나눴잖아요. 수식 쓰셔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현관펜으로 다 때려 박을 거긴 한데, 그러면 너무 또 기준이 안 잡히잖아. 장기 환율 등호, 자국 물가 나누기 외국 물가. 이것이 균형 환율.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 통화량 증가됐어. 물가 높아져. 환율 상승이고,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데, 자, 이걸 수식으로 쓰세요. 그래서 1, 2, 3단락을 제가 여기다 쓰다 말았잖아. 1, 2, 3단락을 여기다가 풀이 과정을 써보세요. 지금 한 1200단어 넘는 정보량이나 꽤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 지문인데 이걸로 다 답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얘를 따로 뗀 이유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기술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단락에 정보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 나오면 그냥 한 문항 독립 설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즘 수능이 좀 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정치 이슈 때문이었거든. 근데 내신은 자, 학교 선생님께서 되게 연구가 끝난 지문을 수업하시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들어와요. 그래서 독서 내신은 딱 이 느낌일 거야, 오히려. 그리고 당연히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그래도 얘들아 이거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뭔가 뭐 시행을 해봤다고 써볼게요. 그러면 또는 뭔가 시행을 해봤다고 써볼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애를 타겟팅해서 가야지 막 이런 애 자꾸 어그로 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노이드들은 일단 후순위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노이드들도 후순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행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뭔가 경향성이라는 게 나오고, 이걸 우리 유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 지문의 유형도 그렇고 문항의 유형도 그렇고 저렇게 출제가 되고, 뭐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교육과정 쓰신 교수님이 3분 계세요. 그 3분 교수님이 정말 우연찮게 제가 수업을 다 들었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다 듣고 보니까 3분 교수님이 전부 다 출제 메뉴를 쓰셨던 교수님이셨고, 제가 이제 사교육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먼저 얘기하고 여쭤봤어요. 사교육 강사님 이런 거 여쭤봐도 되냐고. 오히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자세하게 수능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1994 미안 무서워가지고 그 시절에 출제 설계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다 돌아가셨고, 진짜 그거는 여러분 고조할아버지 시절이야.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들이 치던 시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이. 그래서 자꾸 옛날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오히려 차라리 막 5년 내로 대학 간 선배 얘기는 괜찮을 수 있어. 민미누만 해도 거의 이제 할아버지예요. 벌써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실버타운 예약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할아버지들 얘기를 너무 듣고 계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즘 수능도 여기서 뭔가 좀 달라. 근데 일단 이걸 베이스로 만들고 가겠다는 거야, 실력적으로. 자, 다시 돌아올게요. 1단락은 그래서 독립문항 설계가 됐던 거고, 28번 독립문항으로 딱 설계가 깔끔하게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풀었었잖아. 얘는 31번 문항 독립문항 딱 설계 끝났죠. 자, 그럼 여러분이 출제 잘하면 생각을 해봐. 알맹이 없는 2단락 가지고 한 문항 만들겠어요? 원리 공식 적용하는 능력 있는 애들을 변별할 수 있는 3, 4단락 가지고 한 문제 만들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장기 환율 원리 가지고 27번 문제 만들고요. 단기 환율 원리 가지고 29번 문제 만들어 놨어요. 됐냐, 여기까지? 이게 약간 이 시대 트렌드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정리해봤듯이 뭐라 그랬었냐? 이거 얘들아. 장기에는 통화량이 높아지면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자, 장기에 통화량이 올랐어. 장기에는 물가도 오르네. 맞죠? 그렇지만 단기에는 당장 물가는 영향 안 주죠.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저 따라오세요, 다시. 그러면 장기야. 통화량 높아졌어. 물가도 올라버리니 3단락 공식 물가분의 통화량 실질 통화량은 유지야. 됐죠? 그런데 물가가 오른 건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 거잖아. 그러면 뭐는 오르는 거야? 장기 환율은 오르죠. 정부가치 판단해, 여러분. 3단락 소주제는 장기의 환율이야. 결국 어떻게 되니? 오르지. 뭐 때문에? 이 공식 때문에. 답 바로 나왔죠? 1번.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다. 여기 잡고 계세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다. 물가도 증가한다. 실질 통화량은 유지된다. 하지만 물가, 자국 물가 높아졌으니까 외국 물가 대비 자국 물가 높아져서 환율 높아진다. 변함없다. 정답 1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설계를 모르니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쓴 거라고. 아, 선생님 풀 줄 아는데 내가 얘기했지. 새로운 친구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30년 전에 나는 내가 수학은 1등 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30번 문제 같은 거 막 풀다가 현우님 딱 등장과 함께 야, 저 인간은 저걸 5분에 푸네. 나 못 풀겠다. 안 돼. 못 이겨. 재능 차이야.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풀고 있어요. 현우진만 아니. 어지간한 수학 강사분들은 다 비벼 그렇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국어도 한 5년에서 10년 뒤엔 이렇게 바뀔 거예요. 10년 전에는 얘기할게. 강민철이라는 강사가 센세이션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아마 저겠죠. 자, 다시 1달러. 그래서 3단락 핵심 주제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보이셨고 벌써 한 문제 끝났다. 28번도 독립문항 푸시라고 그랬고 31번도 끝났다. 그럼 29번 볼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4단락 원리를 보실 텐데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의 기초한 환율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드디어 생기는구나. 왜 생기는데 자, 국내 통화량 증가, 물가가 경직적이다 보니까 실질 통화량 증가, 시장 금리의 하락. 자, 저 따라오세요. 자, 뭐라고? 국내 통화량 증가, 근데 물가 단계 바로 못 올린다 그랬어요. 갑자기 다음 달에 수도요금 3배 내라 그럼 누가 내니?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 증가야. 자, 저 따라오세요. 통화량과 금리 뭐이고 역의관계라고. 됐어? 통화량과 금리는 역의관계야. 이미 배웠어. 6월 평가원에서.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차차 아실 거야. 그럼 봐. 통화량과 금리가 역의관계니까 금리라는 건 이자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외국계 자본이라면 놔두겠어요? 유출시켜서 다른 국가에 투자하겠어. 그래, 외국 자본 유출이 많아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저쪽으로 와서 여기 필요한 공식들만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중간에 잘릴 것 같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통화량과 금리는 역의관계였다. 금리 동의어 이자율이다. 자,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다? 이거는 비례 기호야. 기대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기대한 수익률이 떨어진 외국계 자본 입장에서는 유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본 유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화는 매각을 하겠죠. 그러면 원화의 공급이 많아지겠죠. 원화의 공급이 많아졌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자,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잘 보셔야 돼. 이건 우리 교재에 또 있는 내용이었고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환율은 이미 알고 있으라고 낸 거야. 자, 환율은 잘 들으셔야 돼. 전 세계 통화가 달러야.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달러야. 그래서 달러를 기준이 되는, 축이 되는 통화라 해서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야. 자, 기축통화인 1달러 기준으로 원화 얼마 바꿔주는 이 교환의 비율이 환율이라고. 그러면 기축통화 1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비율 1,000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1달러에 이제 2,000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잘 보셔. 자, 환율이 오른 거죠. 환율이 왜 올랐는지 봐봐. 환율이 어떤 경우인지 봐. 잘 들으셔야 돼. 자, 옛날에는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는데 1달러를 2,000원 주고 산 거야. 이해됐어요? 얘를 1,000원 주고 사다가 2,000원 주고 사야 된다니까. 그럼 환율이 올랐다. 원화의 가치는 올랐다 떨어졌다. 1달러 1,000원 주고 사던 거 2배 줘야 되잖아. 원화의 가치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죠. 이해됐어? 보이셨죠? 원화를 매각함으로써 원화 공급이 많아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야, 이제 1달러 1,000원 갖고 안 돼. 2,000원 내놔. 뭐가 올라가? 환율이 폭등하는 현상, 환율의 오버슈팅이 벌어지더라. 이게 4달러 원리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냥 수학이야. 그게 편해. 과학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런데 29번 문제에서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냐? 잡고 계시면 돼요. A국에서 벌어진 상황이야. 예를 들어 볼게. A국의 시장 이자율이 10%였는데 뭐 예를 들면 3%로 곤두박질 쳤다고 치자. 그러면 돈 안 되네. 여기 빨리 바꿔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환전하려고 봤더니 아니 B국이 있는데요. 잡고 계세요. 우리 29번의 1번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B국의 시장 금리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B국이 5%쯤 됐는데 얘네는 뭐 2% 됐대요. 잠깐만.
이걸 옮겨야 되는 거야? 머리 글쩍글쩍 하고 있겠지. 그래. 자, 봐봐. 원래 이 흰색 A국 노란색 상황 때문에 유출을 시키면 여기로 보낼 생각이었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여기에 기대 수익률 떨어지니까 유출시켜봐야 이득이 없어. 잠깐 가지고 있어 볼래? 유출이 덜 일어나겠죠. 원화 매각 덜 하겠죠. 원화 공급 덜 되죠. 원화 가치 덜 떨어지죠. 환율 오버슈팅은 완화되겠죠. 정답 1번이라고. 됐니? 필기하시고 1번 선지를 생각해 보시면 보이실 거야. 오셔서 그래서 오버슈팅 정도는 어떻다? 떨어질 것이다. 정답은 1번이고, 자, 선생님 여기 다시 한 장면 한 장면을 10초씩 잡고 네, 영상 잠깐 끊을 거예요. 자,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체크했다가 카톡으로 질문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자, 쓰면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흘려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읽고 이해해서 푸는 건 할 줄 알고 집에서 혼자 해도 되고 시중에 해설지도 예쁘게 나와 있고 기출문제집도 한두 권이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프로야. 그럼 프로는 프로답게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고, 저는 최소한 인강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뭔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이거라고 자부하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차차. 자, 그래서 필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그새 다 풀렸어요. 선생님 마지막 한 문제인데요. 자, 내가 왜 자꾸 경제를 수학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수학 그래프 해석이야. 자, 그럼 봐. 우리 아까 글의 주제인 환율의 오버슈팅은요. 잡고 계세요. 단기에 폭등했다가 장기에도 올라 있죠, 환율은. 그러면 단기에 폭등했다가 장기에도 올라 있는 건 B네, 환율이겠네. 두 번째, 유일하게 떨어지는 애가 있어. 금리 이자율. 맞니? 얘가 그러면 금리겠죠. 마지막 뭐니? 그렇죠. 통화량도 단기에는 올라. 더 따라오세요. 통화량도 단기에는 올랐다가 장기에는 유지가 되죠. 그래서 C는 통화량 되겠죠. 그러면 답은 다 나왔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저는 뭘 보여드린 거냐면 문항 설계를 보여드린 거야.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선생님 실전에서 어떻게 푸나요? 내가 얘기했잖아. 주사에 굴려서 맞추면 돼. 조상님이 야 2번이야. 2번 찍어서 맞추면 돼. 그 자꾸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경기 나가서 골은 알아서 넣으세요. 그런데 경기 나가서 골을 넣기 위한 연습은 같이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되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전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색한 거지 실전에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의 사고를 표현하지 않아서 객관적이질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풀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쓰셔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서 맞고 틀렸고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이게 보여. 즉 내 사고를 객관화시켜야 돼. 그걸 요즘 뭐라고 하니?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가 안 되면 평생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메타인지를 기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눈으로만 시력으로만 풀지 마시고 풀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쓰시는 이 연습을 꼭 하시고, 나름대로 풀이 과정 만들어 오셔도 돼. 더 나은 방향은 언제든 저는 환영이고,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언제든 저는 존경하면서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지문 영상은 끝났습니다. 영상 끊을게요.